붙어있는 나라는 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아테네에서 이스탄불까지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국경지대를 넘어갈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 분위기가 정말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열차가 통과를 못해요. 예, 저도 그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 얘기를 했는데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고맙다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고마운 게 아니라 저는 무서웠어요. 왜?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그래도 어색함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어색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랑 저랑 방송을 몇 번 했었으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아, 예뻐요. 근데 그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진짜. 아, 예. 혹시 성경님께서는 영화 좋아하세요? 전 영화 일을 오래 했어요. 영화 조감독. 아, 그래요? 네. 조감독 일을 많이 하셨으면 영화가 좀 진저리 쳐지시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북한 갔다 오신 신상욱 감독님 마지막 조연출이었거든요. 11년 동안 조연출을 했는데 북한에 납치되셨다가 납북되셨다가 탈출하신 분. 탈출하셔도 한국에서 막 그 얘기 많이 하시고 최은희 여사랑 같이. 근데 그분이 약간 현실감과 이게 없어가지고 월급을 안 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한 5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를 얘기하더라고. 너 평생 라면만 먹고 영화 할 자신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신 감독께서는 그 78년도에 납북되기 이전 물가가 평생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알려진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납북되신 후에 다시 탈북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신필름이 굉장히 그 규모가 컸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뭐 이장호 감독 등등도 다 그 신필름 출신들이고 처음에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셨어. 왜냐면 현실적으로 물론 다 예전에 내 오야붕이었지만 제가 거기서 영화판 일을 하면서 일본만 단어를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가방 목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옷가네가 뭐 없어가지고 영화 촬영이 안 된다 해서. 근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그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촬영을 하는데 프로게이머예요. 나이가 20대 후반이신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너무 싼마이 같았죠? 요즘 20대가 그런 단어를 써요? 쌈마이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예. 일본 말이잖아요. 그리고 방송 용어인데 그냥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라디오 생방송에서 어디까지가 일본 표현이고 어디까지 일본 표현이 아닌 걸 방송국도 그렇고 국립국어원도 잘 몰라요. 방금 쓰셨던 오야붕 이런 것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에요. 근데 오야병은 꽤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한 번은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 하다가 바리깡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심의실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본말 쓰지 말라고. 근데 바리깡은 일본 말이 아니라 프랑스어거든요. 이거 만드는 회사 이름이 바리깡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어음깡, 와리깡 하다 보니까 바리깡이 일본어인 줄 알고. 그러니까 불문율이 정해져서 방송에 오뎅과 뭐 우동은 쓰지 말라. 근데 짬뽕은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동도 쓰면 안 돼요? 뭐 가락국수로. 그것도 가락국수라고 막 하라고 하는데 야채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고 채소라고 하라고 하고 애매해요. 그렇게 따지면 고무도 일본 말이고 곰이라는 네덜란드 말이 일본 가서 고무가 됐잖아요. 고무장갑, 고무신 안 써야 돼. 예. 그래서 한번 돈가스 일본 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국립국어원에 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오뎅과 이거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돈가스는 쓰게 하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답변이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국어로 순화해 주십시오. 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요? 돼지고기 너비튀김으로 쓰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있나? 차라리 포크 커트리라고 하는 김밥 전국 가가지고 이모 돼지고기 너비튀김 치즈로. 그럼 이제 간첩 친 거지. 여기 간첩이 온 것 같아요. 뭐 영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으세요? 많죠. 역사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탄조끼 입고 남방 한계선 들어가가지고 철책선 안보 투어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진짜로요? 문체부랑 국방부랑 거기 DMZ 남방 한계선 우리가 말하는 철책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방탄조끼 입고 신청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북한 바라보면서 총알 날라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막 이런 거. 총알 날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철책선을 잘못 건드리면 이게 전 비무장지대에 비상이 걸려. 난리가 났네. 데프콘 올라가고. 그 고지가 보이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피해 고지라고 저거가 배경으로 한 것이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고 저쪽에 보이는 백마 고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수시 저랑 비슷하죠. 나왔던 고지전을 배경으로 한 곳이 바로 저기다 이런 식으로. 고지전 영화 좋아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저는 나는 그 고수 닮았다. 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좀 있어요. 네네네. 고수 닮았어요. 이렇게. 교수님 혹시 어떤 영화? 저는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요. 네. 영원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딱 두 편이 있습니다. 미션. 빠라바바바. 예, 그리고 시네마 천국. 두 개는 최고의 명작. 교수님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미션은 저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영화거든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그다음에 서구 유럽이 원주민들 막 괴롭히는 거. 그런데 이제 시네마 천국은
사랑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 저도 영화를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집트와 관련 있는 영화들은 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노력해서 보는 편이에요. 툼레이더. 툼레이더는 사실 조금 격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격이 떨어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아나 존스 되게 좋아하고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1편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1편의 배경이 이집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 타니스라는 유적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레이더스. 예, 레이더스. 그리고 최근에 열심히 본 영화들도 대부분 다 이집트랑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잠깐만 저거는 좀 고증이 좀 잘못된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예컨대 인디아나 존스의 정신적인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미이라 시리즈 같은 경우 미이라 시리즈는 너무 피곤해요 보면서 너무 고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풍뎅이 막 책도 끼고 다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은근 즐기죠. 그런 피곤함을. 저거 잘못했다. 예. 대표적으로 미라에서 이건 견딜 수 없이 피곤했어라고 하는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말씀하신 그 풍뎅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쇳덩구리예요. 쇳덩구리가 그 미이라 영화에서는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쇳덩구리는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상징하는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이 쇳덩구리가 이 똥을 굴리잖아요. 이 똥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것이 태양의 어떤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동시에 이 쇳덩 안에 쇳덩구리가 알을 낳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활과 탄생 이런 의미로도 쇳덩구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막 공격하고 막 징그럽게 표현한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고대 이집트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고대 이집트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존중이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 최근에 영화는 아니지만 혹시 아마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블에서 이제 공개했었던 문나이트 드라마죠. 이렇게 히어로물이지만 거기서도 이제 이집트 신들이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컨대 거기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유골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막 턱을 다 뜯어버려요. 뭐 꺼내려고 안 해서. 근데 설정상 그 주인공은 이집트 덕후거든요. 덕후라면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럼 나중에 막 신들이 싸우는데 막 피라미드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영화가 보여주는 특성인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 소재로 할 때.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보면 전투씬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아끼는 만약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로봇이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싸우는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이집트의 주인공이라면 그런 걸 버텨야죠. 2편이 패자의 역습인가 그런데 2편에서 피라미드를 다 부셔버려요. 소중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고지전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고지전은 굉장히 고증이 잘 됐어요. 근데 고지전에서 북한 군인과 한국 군이 편지를 줬다거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요. 그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고지전에도 참전을 하시고 고지전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남쪽에서 어떤 노래 부르면 북쪽에서 따라 부르고 어차피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젊은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백마고지를 점령했을 때 숨겨놨던 깡통을 북한군이 먹고 이거는 솔직히 잘 몰라. 편지를 주고받은 건 모르겠지만 서로 대화는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즈파이어가 된 다음에는 야 뭐 너무 총 많이 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전장에서 꽤 벌어졌었던 것 같은 대표적인 또 사례가 1차 대전 때 유럽에서 있었던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 축구. 크리스마스 날 한쪽에서 이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쪽 그 독일 측에서도 같이 따라 부르고 나중에 그날 아침에 모여가 축구도 하고 놀고 그 다음날 다시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그때도 분데스리가가 물론 없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요. 독일이 3대2로 이겼대요 그때요. 네. 그 순간만큼은 똑같은 젊은이들인 거죠. 솔직히 말해가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나이든 어른들이 잘못이죠. 이제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죠. 사병으로 지내보니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전 사병으로 비무장지대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렇죠. 소모품이죠. 소모품이죠. 네. 저는 이제 해군 수병 출신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제대 말년에 제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부대 비상이 걸렸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후방에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괜히 열받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지. 약간 이런 어떤 일종의 뭐 집단 최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장에서 젊은이들을 진짜 총 쏘고 서로 죽이면서 싸우게 하는 그런 바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1차 이라크전 참전 용사들이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다시 복학을 한 상태인데 물어봤어요. 겁이 안 나냐고. 전투 현장에서 처음엔 겁난대요. 근데 총을 쏘다가 옆에서 전우가 총 맞죠? 무서운 게 아니라 눈 돌아간대요.
돌진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함대랑을 저희 관계가 저는 진해에 그때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더라 해군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다들 저만이 아니라 거의 부대원들이 전체가 다 성질을 다 내게 되더라고요. 결국 전후회가 가장 큰 전쟁의 핵심이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독일군을 연구하면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팩트에 근거해서 사료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는 믿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설이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진짜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올라오는 유적들이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다가 아니면 물속에 있다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굳이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아틀란티스는 이게 기록적으로 보면은 그 플라톤의 크라티아스에서 처음 이제 언급이 되는데 기록에 언급된 아틀란티스는 좀 전설적인 존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에 있다. 대서양에 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게 플라톤 시대로부터 9,000년 전이다. 뭐 이런 기록들은 고고학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기록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후보가 되는 지역들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그리스 섬들 중에서 산토리니, 테라라고도 불리는 산토리니가 기원전 1300년대에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원래는 이렇게 아까 거의 원형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초승달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일부가 침수되면서. 근데 그 섬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의 유적들이 나와요. 미노아 문명이라고 알고 계시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했었던 미노아 문명권의 유적들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플라톤이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만약에 플라톤이 묘사했었던 아틀란티스의 공간적인 위치가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대서양 쪽에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붙어있는 유적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유적의 이름은 타르테소스예요. 타르테소스에서도 대략 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어떤 주거지 어떤 그 추락들이 형성되었었다라는 근거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타르테소스가 아틀란티스의 어떤 원형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고 테라가 원형일 수도 있다. 지브롤터 있는 쪽이 예전에는 지대가 높아서 바다가 막혔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어떤 활동하기 이전 훨씬 더 이전 시대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어인족이 살았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미국의 한 유튜버가 한번 주장하는 얘기인데 그쪽 카드라 통신이에요. 아틀란티스가 그 플라톤이 묘사한 거에 따르면은 이 삼중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글동글. 여기 똑같은 게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됐대요. 사하라의 뭐 눈이란가 꽃이란 거여서 이게 지상에서는 볼 수가 없고 위성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조작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한 사진을 보면은 플라톤의 상상의 아틀란티스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하라 사막이 원래는 바다였다. 여기 아틀란티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막화가 돼 있는 것이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 아틀란티스 유물이 나타난다라고 근마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사막에서 막 조개 발견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막에 있던 지역이 그전에는 바다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니까요. 석유도 다 그런 지역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틀란티스가 말 그대로 꼭 그게 그 섬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설 속에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올라오면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프리카에서 반영된 약간 동심원 문양의 그 공간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지명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에서 좀 활용된 사례가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1990년에 일본에서 제작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92년에 방영이 되었었던 나디아 기억나시나요?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나디아에서 주인공이 아틀란티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틀란티스인들이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멸망하고 이주에 간 곳이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의 그곳 지명이 타르테소스고 또 그 사람들이 탔었던 우주선이 원형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대중문화에서도 가져다 쓰고 있죠. 뭐 저는 그냥 어설프게 얻어들은 거지만 튀르키예 지폐 뒤에 도면 가운데 고지도가 하나 있는데 고지도 지금 대서양 맨 밑에 보면 어떤 육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걸 남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고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예전에 미국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방영됐었던 그 아틀란티스 사나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아가미 있고 바다에서 헤엄쳐서 살 수 있는 아쿠아맨 아니에요. 아틀란티스가 바닷속에 이제 침몰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가지고 해저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설정. 아직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런 쪽 이야기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지냐면 이집트도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가 소재화가 되는 거죠. 완벽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고대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꾸며내는 분들이 서구 사회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이거 진짜 전문 용어인데 사이비 고고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비 고고학이라는 용어는 폄하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실제 하는 학술 영화예요. 저는 이제 영화판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전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전공하신 분들은 사료가 없으면 거기서 스탑이잖아요. 그죠. 빈 공간은 우리는 이거는 여기서 한번 꾸며볼까? 이런 스토리 한번 넣어볼까가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이 역사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인류나 뭐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온 과정, 이것을 기록한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는 핵폭탄을 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유일한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붙어 있고 중국하고도 인도하고도 붙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붙어 있고 붙어 있는 나라는 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보통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아니요. 아닌가? 아닌데? 저 제가 봤을 때는 썬킴님만 안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아니 뭐 일반화의 오류를 잘못했네요 제가. 그럼 이집트는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뭐 현대 이집트를 말씀하실 때는 시간 범주를 정해주셔야 시간이 돼요. 워낙 수천 년 수만 년이 현대 이집트는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단, 리비아. 다 안 좋아요. 수단이랑 좀 안 좋고, 근데 수단에 대해서 이집트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리비아랑은 또 뭐 아주 나쁘지. 근데 리비아가 지금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리비아의 어떤 군벌 세력도 또 친이집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워낙 이스라엘이랑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다른 나라랑은 뭐 뭐 지금은 근데 뭐 이스라엘하고 그게 나쁜 상태는 아니고 대면대면하죠. 사실 근데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이집트죠 또. 그렇죠, 현재로서는. 아 그래요? 요르단하고 이집트. 그러면 어떻게 좀 친해졌는지를 배워야겠다. 평화협정을 했으니까요. 이집트가 67년에 뺏겼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되 평화하자. 땅과 평화를 맞바꾼 거고요. 요르단하고도 94년에 평화협정했고. 그러면 수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콘스탄티노플 뺏긴 게 그리스하고 튀르키예죠.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는 콘스탄티노플을 그리스 거라고 한대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면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학원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그리스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진짜 아테네에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가 없냐? 이스탄불은 있는데 그리스어로 방송할 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신기해.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존심하네. 저는 아예 이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써 있는 줄 알았는데 방송을 할 때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비행기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집트하고 그리스는 정말 사이 나빠요. 터키. 예.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는 진짜 사이 나빠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스불라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는 스불라키라고 그러죠. 음식인데 케밥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데 스불라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먹던 터키 친구가 막 계속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스불라키냐, 이게 왜 그리스 거냐고, 이게 터키 거라고 막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자, 다음에 밥 먹자 그랬거든요. 끝난 다음에 저희 집 앞에 그리스 사람이 하는 피자 가게가 있는데 제가 튀르키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와 누가 그래? 오죽했으면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대지진 났을 때 그리스에서 저기 자원봉사 보내줬잖아요. 그리스도 자원봉사를 보낼 정도로 인류에다 그런 말이 나오기 200년이 걸렸죠. 그렇게 안 좋아요. 그리고 키프로스 성 가지고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한국을 얘기할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키프로스 같은 것도 분단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아주 먼데 지구 반대편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러면 되게 국경 많이 맞대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도 사이 안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캐나다하고 미국은 국경 맞대고 있죠. 거기는 사이 좋잖아요. 사이 좋죠. 여기 우리 집이고 저기 남의 집이에요. 도로 하나 사이 넣고 여기서 미국이랑 캐나다예요. 그러면 거기는 국경이 없는 거네. 아니 국경은 있죠. 국경 있지. 국경 수비대도 다 있는데 토론토가 속해 있는 온타리오주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생 70%가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통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팀이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캐나다 도시들이 미국 국내선 전화번호를 써요. 과천이랑 광명이 공이 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캐나다예요, 토론토예요. 근데 저기가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집이 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갈 때 여권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 시민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근데 자기 증명할 건 있어요. 근데 그건 유럽도 비슷해요. 유럽도 국경선 넘을 때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유럽 사람들은. 그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이 그러죠. 영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하고 벨기에하고 이렇게 국경 맞닿아 있으면 그거 쉥겐 조약으로 그 조사 안 하잖아. 그렇죠. 그거 유럽 공동체잖아요. 네. 여기 두 나라는 사이 별로 안 나쁘잖아요. 사이가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 통과하는 나라들은 사이가 별로 안 나쁜 거야. 인과관계가 반대인 것 같아요.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이가 나쁘면은 그러네요. 예, 그게 쉥겐 조약이니까요. 예. 국경이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국경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밑에 있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은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다음으로 엄격한 국경이에요. 그래요? 트럼프가 세운 장벽 봐봐요. 진짜로 장벽이 세워져 있대요. 거의 무슨 뭐 이 팔레스타인 그 서한지구 장벽이랑 거의 맞먹는 장벽이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아테네에서 이스탄불까지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30시간 동안. 근데 그때 국경지대를 넘어갈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 분위기가 정말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열차가 통과를 못해요. 왜냐면 군인들이 계속 태워요. 다 검사하고 막. 예, 그래서 막 다 내렸다가 탔다가 전 그거 전혀 생각을 못 하고서 타고 간 거. 그냥 이제 어렸으니까 한번 타봐야지 그래서 타고 간 건데 음험한 분위기, 그 국경선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코카스 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지아, 그 알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특히 아제르바이잔이랑 조지아. 아르메니아하고는 완전 사이가 좋잖아요. 전쟁 중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아제르바이잔은 그 튀르키예랑 마찬가지니까 그거 통과 못해요. 삥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전쟁 이야기를 제가 YTN 방송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대요. YTN에. 아르메니아 대사관 일본에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이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그럼 전화가 왔나 보다. 네. 이 이야기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저도 그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쟁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누구 편 들은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고맙다는 편지가 왔어요. 오. 근데 고마운 게 아니라 저는 무서웠어요. 왜?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국가 중에 사이가 정말 극적으로 좋아진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근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를 들면 중동만 봐도 그 친한 나라 거의 없어요. 가장 친한 나라가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죠. 요즘 좀 또 삐걱삐걱 하는 거 있지만 아무튼 걸프 지역이라고 하는 6나라 정도는 서로 괜찮아요. 그 밖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중동 그러면 다 그냥 중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느낌. 중남미 얘기하셨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온두라스랑 엘살바도르랑 전쟁했죠. 축구 전쟁.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했어요 그때는. 재밌는 게 같은 무슬림 국가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나왔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이란이 다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으로 치면 이란처럼 시아파가 압도적인 국가예요. 90% 이상이 됩니다. 당연히 보면 아제르바이잔하고 이란은 친하겠구나. 둘이 안 친합니다. 그럼 이란은 누구랑 친하느냐? 크리스찬 국가인 아르메니아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단순히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또 그렇게 사이가 나빠진 상태로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합리적으로 이 국가를 싫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국가에 여러 단계 의사결정 레벨이 있을 텐데 이 레벨에서 모두 다 그 지역을 싫어하게 되는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선이라는 게 애매해서 그 중동 국가의 국경선은 다 서양이 그은 거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렸다면 너무 웃긴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처칠의 손이라고 불러요. 또는 처칠의 딸꾹질. 처칠이 그 국경을 그렸는데 1920년 카이로에서 식민장관 할 때 점심을 거나하게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처칠은 위스키는 먹었을 것이다. 먹었으니까 그러다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처칠의 딸꾹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유명한 선입니다. 이렇게 다 그려놓으니까 국경을 그리려면 누가 살고, 예를 들면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선을 나누는데 이쪽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 쓰는지 경상도 사투리 쓰는지 보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놓고 보니까 경상도에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들어가 있고 경상도에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되니까 중동이 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까운 지역들 간의 감정이 나쁜 상태가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기원전 3100년경에 문명을 형성을 했었고 이남에 누비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집트 남부 그다음에 이제 수단 북부 지역인데 이집트와 누비아 관계를 보면은 계속 나빠요. 몇천 년 동안. 물론 이집트가 이제 주도하는 쪽이었고 이집트가 이 누비아를 착취하고 때리고 뺏어오고 이런 존재였지만 누비아도 이집트가 이제 항상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약간 중간기라는 시대인데 중간기 동안에는 누비아가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왕국을 딱 형성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몇 차례 걸쳐가지고 몇천 년 동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기원전 한 8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때 이집트가 정말 점점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가 되면 누비아가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당시의 누비아인들은 이미 상당히 이집트화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누비아 왕조의 파라오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이집트에다가 지은 게 아니라 누비아 원래 자기들의 고향에다가 무덤을 만들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비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이 이집트 문명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 남부에 가시면 고대 누비아인들의 후손분들이 또 살고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 뭐 상당수는 이집트 국적 보유자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집트인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누비아인이라고 먼저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거랑 비슷하네요. 영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영국 사람이야? 나 아일랜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아일랜드는 영국은 아니고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가서 영국 사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각자의 나라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션 코너리가 대표적인 스코티시지 않습니까? 영화 안 찍을 때는 그 스코틀랜드 그 치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입고 다니고 인터뷰를 할 때 잉글리시라고 부르면 굉장히 화를 내요. I'm Scottish라고 해서 섞지 말라고.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7광구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손 놓고 있다. 요거 아마 서로 계약 기간 만료되면은 이거 갖고도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일본이 중국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중국하고 좀 가까워졌다가 어느 때는 일본하고 가까워졌다가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중국하고 친했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친했다가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양쪽하고 차이가 좀 껄끄러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랑? 우리가 양쪽이 다 우리를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좀. 그거는 그만큼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영향력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우리가 예전보다 강해지니까. 우리는 참 못 사는 나라예요. 항상 밀리는 나라였는데 요즘 보면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봐라 이런 느낌이 있죠.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 게 한 50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중동에서 보면 카타르가 그런 나라예요. 카타르는 전 인구가 자국민은 50만밖에 안 되고 외국까지 해서 250만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또 6나라라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6나라거든요. 아랍어를 쓰고 석유가 나오고 이슬람이라는 공통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라라고 생각했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한 게 카타르였어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그전에는 힘이 없었죠. 근데 카타르가 가스가 세계 최고의 가스전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고 예. 그러니까 1인당 뭐 국민소득이 뭐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 될 정도로 그러면서 카타르가 자기 몫을 내기 시작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허 너 많이 컸다? 저는 딱 그게 지금 한국을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렇다 정말 까따르가 좀 그래도 뭐라고 할까 장기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나마 중동 국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언론 매체 알자지라 방송이 까따르 카타르 거예요, 알자지라가. 아니 그것 때문에요. 까따르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알자지라 방송을 만들어서 사실 원래 BBC가 아랍 쪽에다가 방송을 만들려는 걸 까따르가 샀어요.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을 만들었는데 알자지라가 뭐를 하냐면 그동안 방송에 안 했던 중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그 방송이 유명해진 게 각국의 왕정을 비판을 합니다. 선 넘네. 예, 그런데 까따르 왕정은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 왕정은 얼마나 화납니까? 화나지. 주변에서는. 그래서 까따르하고 단교 사태가 났었잖아요. 2017년에.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까따르한테 단교를 하면서 니네 단교를 풀려면 이런 조건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방송국 폐쇄. 까따르가 월드컵 유치했을 때 FIFA한테 엄청 압력을 했잖아요. 사우디가 취소하라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엑스포에 목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월드컵 했냐? 우리는 금값 엑스포 하겠다. 아니 어린 마음에 아니 방송국 이름이 알자지라래. 발음을 잘하셔야 알자지라. 근데 그 중동어로는 무슨 뜻이에요? 섬. 반도. 카타르를 뜻하는. 아니요. 그 아라비아 반도를 알자지라라고 그러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알자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수형이 알제리입니다. 알자자이르. 알제리. 알제리가 알자자이르에서 나온 거예요. 섬들이란 뜻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자지라가 약간 어린 마음에는 알자지라. 그러니까 알자지라 할 때 그 두 번째 지 발음이 지가 아니고 지. 네, 지. 알자지라. 네. 어린 마음에는 그것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까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얘기처럼 우리가 더 많이 커져서 더 많은 것들을 주변국에 베푼다면 좋은 어떤 사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커진 건 좋은데 라떼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열등감 이거를 버려야 될 때가 왔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그래도 중국말 좀 들어야지. 일본말 들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저는 약간 장기 식민주의적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이 속해져 있는 어떤 이 국제적인 질서는 사실 그냥 식민주의 시대 때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오래된 어떤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극복한 거의 유일한 사례가 한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제국을 경험하지 않았었던 국가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선 국가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국가들 빼놓고는 인구가 몇 천만 넘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영국으로 제가 처음 유학을 갔었던 2009년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대놓고 인종차별이 벌어지진 않지만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반면에 이제 저랑 조금 친했었던 어떤 이탈리아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는 다 좋아해요. 특히 영국 사람들도 이탈리아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2017, 18년 정도가 됐을 때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연구실에 다른 여자 학생들이 와서
와서 저한테 계속 뭘 물어봐요. 한국에 너 뭐 이 드라마 봤니? 뭐 이 그룹 아니? 저는 몰라요. 저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아이돌 그룹을 잘 모르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고 제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 상황이 나중에는 그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변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있었던 시점은 BTS가 유명세를 얻기 전이에요. 그 당시 최고 아이돌은 빅뱅이었었거든요. 근데 빅뱅 레벨에서도 그게 구현이 됐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더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많이 알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계인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박명수 씨가 굉장히 그 놀라운 에피소드를 또 짤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프랑스인가 어느 날 경유해가지고 칠레로 가는데 박명수 씨가 영화 좀 짧은가 봐요. 가서 이제 오만 손짓 발짓으로 그 경유지에서 그 카메라맨을 따라가고 얘기 칠레 하니까 거기 현지 공항 여직원이 알아봐요. 박명수 씨? 네. 한국말 아시냐고. 무한도전 다 봤다고. 그리고 또 다른 경유지에 갔는데 거기서도 알아보요. 식사를 하는데 무한도전 봤냐고. 한국말 그 친구도 해요. 벨기에인가 어디 경유지였는데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박명수 씨 하면서 저를 어떻게 하시냐고. 무한도전 보시냐고 하더니 저는 런닝맨밖에 안 본다고. 그만큼 우리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세 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떳떳하게 굉장히 자부심 있게 하고 있어서 너무 자부심 가져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가서 자꾸 막 외국인 친구들한테 너무 다가서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자긍심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